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진행을 맡은 최유은, 정보경입니다. 네, 오늘부터 또 이렇게 새롭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정보경 앵커와 함께 네. 새로운 또 2MC로 여러분들께 마켓 시그널에서 정보를 또 많이들 전달해 드릴 텐데요. 도움이 되는 뉴욕 증시의 정보들 앞으로 쏙쏙 뽑아서 제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런지 좀 떨리네요. 네, 오늘부터 마켓 시그널 새로운 얼굴 또 알찬 구성으로 함께하니까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오른 가운데 다우지수는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반도체 랠리를 만들었던 건 인텔의 깜짝 실적 발표로 인한 폭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리포트를 봤더니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210만 원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늘 반도체에 대한 좀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자, 일단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 각각 보시면 다우지수만 소폭 내린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은 올라줬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1% 넘는 상승을 보였던 지난주였는데요. 섹터별로도 보시면 기술주가 가장 강하게 올랐고요. 유가는 변동성이 컸습니다만 에너지 섹터도 3%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쪽으로는 좀 흐름이 좋지 않았던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장의 마감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시죠. 네, 3대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는 소폭 내린 가운데 나스닥이 가장 강하게 올라줬고요. S&P 500도 0.8% 올랐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이 상승장을 견인했던 건 인텔의 급등으로 인한 반도체 전반의 랠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매크로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어서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요즘 가장 시장이 주목하는 건 역시나 국제유가라고 할 수 있겠죠. WTI는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한편 브렌트유는 소폭 상승 움직임이 있다는 것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수사 종결로 캐비너스의 인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높아지면서 미국채 장단기물의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한편 달러도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부담 다소 완화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은 소폭 올랐습니다. 한편 금은 요즘 안전자산으로의 가치는 다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동반 상승해주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3대 지수 그리고 매크로 지표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었던 건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마켓 무버 이슈로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시장에 있었던 3가지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인텔이 깜짝 실적을 발표한 후에 폭등세가 반도체 섹터 전반에 나왔고요. 나스닥의 신고가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이야기부터 먼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 시장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나스닥과 S&P 500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는 소폭 내렸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다소 있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전형적인 기술주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장을 오르게 했던 핵심 트리거, 바로 인텔의 실적 발표였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현재 시간으로 4월 23일 장이 마감된 후에 26년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인텔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놀라웠는데요. 일단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왔고요. EPS가 특히나 시장의 예상과 대비해서 대폭 상회하는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다음 분기의 매출과 이익 모두 기대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가이던스도 상향했는데 그 결과 주가는 23%가 넘게 폭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AI 수요가 기대에서 현실로 전환이 됐다고 해석을 했고요. CPU에서 메모리까지 AI 수요 확산이 확인되면서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시그널을 포착했습니다.
이제 AI는 일부가 아니라 반도체 전체를 끌어올린다라는 인식이 강화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32% 올랐는데요. 사상 최고 수준이고요. 18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이례적인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또 AMD, 엔비디아, 퀄컴, TSMC를 비롯해서 모두 올랐기 때문에 시장 상승의 대부분은 반도체에서 발생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단계는 종료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AI 실적 검증을 통해서 자금이 집중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AI 실적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환경도 이날 상승 탄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금리는 하락했고 달러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다우지수는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 전반으로 확산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쏠림 장세가 좀 강하다는 건 한계 신호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AI,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돈이 되는 산업으로 확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켓 무버 이슈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금요일 상승장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과 이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주말 사이 분위기는 많이 반전이 됐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금요일 시장,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유가는 하락했고 금리까지 하락하면서 기술주 상승의 보조 재료가 됐던 이슈였는데요. 다만 주말 사이에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 살펴보시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파키스탄 회담은 전격 취소됐습니다. 미 특사 파견이 철회된 거고요. 이란은 미국과 직접 협상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의 접촉이 없이 결국 협상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재료가 기대감으로 시장을 올렸다가 주말 사이에는 다시 리스크로 돌아서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날 이 이슈들의 좀 갈등 핵심 구조를 좀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냐 통제냐 계속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쌍방으로 압박을 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이번 주 시장, 오늘 기준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지정학 리스크가 재부각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유가와 금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다면 바로 파월에 관련된 거였는데요. 이 미 법무부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파월 리스크가 정리되면서 시장은 한숨 돌린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파월 의장 체제에서 열리는 마지막 FOMC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다시 한번 그곳으로 쏠리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들 살펴보셨고요. 종목들의 이야기는 마켓 무버 스탁 최여운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중심의 강세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초록색입니다. 말 그대로 상승한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아주 강력한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4%대 상승, 이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보시다시피 3%대, 13%대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엔비디아는 경신한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 이렇게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AMD의 경우에는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퀄컴과 AMD 다시 한번 동반 강세를 보였고 AMD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텔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뉴욕 증시 안에서 시가총액은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와 같은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작습니다. 인텔의 위상이 참 옛날 같지는 않다.
있다라는 말이 있지만요. 실제로 인텔의 주가는 이번 해 들어서 세 자릿수의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3.4%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아마존도 AI 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글입니다. 1.6%대 상승 흐름 나왔는데 엔트로픽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의 시장의 강세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구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전쟁에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대 상승 나왔습니다. 대량 해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자체만 봤을 때는 기업의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술주는 강세 탄력을 보였고요. 반면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입니다.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금융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JP모건과 같은 이러한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기술주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약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주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인텔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루 만에 23%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인텔이 지난해에 80% 넘게 올랐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번 해에는 1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주가가 말 그대로 이제 텐베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의견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투자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그래도 인텔이 AI발 훈풍을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P&G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LG 생활건강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세제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2.4%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 자체가 괜찮았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가격 방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P&G의 제품을 사느냐 혹은 사지 않느냐가 실적을 또 결정한 핵심 요소가 될 텐데 여전히 사람들은 P&G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을 인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P&G 제품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걸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요. P&G 기술주 강세 시장에서도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2%대 강세. 그리고 X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좀 이름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IPO를 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26% 이상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엑스에너지는 특히나 미국 내에서는 아마존의 고객사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엑스에너지 다른 원전 기업들과는 다르게 직접적인 IPO를 한 그러한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번에 보시다시피 26% 이상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 좀 만나봤고요. 말 그대로 시장은 굉장히 기술주 중심의 강세였는데 이 시장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오늘 이 마켓 시그널의 한 줄은 CNBC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펀더멘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specifically in the United States, 특히나 미국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거기에 그것이 실제로 시장을 꾸준히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P&G와 인텔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했던 인텔이 다시 한번 AI발 훈풍으로 실적을 긍정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고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P&G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경기가 안 좋을 때 P&G와 같은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왔지만 실제로 P&G는 긍정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을 구성하는 것은 기업들이고 기업들은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도 기대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의 특징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머스노 5입니다. 오늘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알아야 될 5가지 뉴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기술주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증권사와 투자은행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 리스크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함께 나왔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만약에 협상이 더욱더 진전되지 않는다면은 급등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추가 급등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미국과 이란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누엘 카우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긴장 완화 의지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되고 어닝 시즌 초반 흐름도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협상에서 또렷한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른바 멜트업으로 불리는 강한 상승 랠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진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우리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네, 역시나 이번에도 인텔입니다. 인텔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인텔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RBC 캐피털은 인텔에 대해서 앞으로 AI발 훈풍이 기대된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거의 50% 가깝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인텔에 대해 향후 에이전틱 AI를 중심으로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RBC 캐피털은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로 유지하면서도 목표가를 기존 48달러에서 80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서버 수요 강세와 생산성 개선, 우호적인 가격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서버용 CPU 수요가 공급적으로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고 PC 수요 역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RBC는 이 같은 서버 부분의 성장 모멘텀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PC 부문은 메모리 부족과 수요 선반영 우려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많은 투자은행들이 인텔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텔이 23% 이상의 급등 이후에도 추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시죠. 네, 이번 세 번째 뉴스는 테슬라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은 뉴스인데요. 저희가 특별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캡의 생산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보도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로보택시 사이버캡 생산 장면 공개하며 자율주행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사이버캡 여러 대가 공장 생산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실제 양산 단계 진입을 시사합니다. 테슬라는 사이버캡이 로보택시 사업의 핵심 모델이라며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 전기차 제조업체를 넘어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반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이버캠은 이 전략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네, 특히나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많은 투자은행의 이 요점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로보택시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 이에 따른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인데요. 앞으로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 확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엔비디아 역시나 빠질 수 없습니다. 다시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엔비디아 주가는 4% 넘게 상승하며 하루에만 약 2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늘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5조 1천억 달러 수준으로 2위 알파벳보다 약 1조 달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상승은 인텔의 깜짝 실적과 반도체 업종 전반의 랠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초 부진을 딛고 4월 들어서만 약 20% 상승하며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사실 2025년과 2026년의 주인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여전히 퍼스트 플레이어입니다. 가장 키 플레이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 상승 탄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이번 주는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CNBC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적 슈퍼위크에 돌입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떠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까요? 이번 주 미국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린 실적 슈퍼위크에 돌입합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애플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잇따라 실적을 공개하며 시장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먼저 화요일에는 코카콜라와 제너럴모터스, 로빈후드가 실적을 발표하며 소비와 금융 흐름을 점검합니다. 수요일에는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시에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특히 AI 투자 확대가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목요일에는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팀쿡 후임 체제 이후 첫 분기 실적으로 아이폰 판매와 공급망 전략, 메모리 비용 부담 대응이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현재까지 S&P 500 기업들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웃돌고 있지만 이번 슈퍼위크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제시할 향후 가이던스와 AI 투자 성과가 증시 랠리 지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평가됩니다. 네, 이번 주 실적 슈퍼위크입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어떠한 실적을 발표할지 함께 마켓 시그널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 상황 먼저 한번 짚어볼 텐데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미국 이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상황이었고요. 인텔의 깜짝 실적 발표 후에 급등이 반도체 섹터의 랠리를 만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거래 연속 또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시장 마감 상황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위원님? 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쟁 중에도 나는 주가의 사상 최고가를 이끌었다. 솔직히 자랑할 만하죠. 지금 자화자찬이군요. 그렇죠.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달린다는 거는 그 지지율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뭐 사실 지금 총격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주말 사이에요. 네.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굉장히 지금 설왕설래가 많긴 한데 네네. 정말 신이 도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되면은 정말 밀집 효과를, 결집 효과를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게 뭐 얘기가 나오는 대로 음모론이든 아니든 간에.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금 주가가 저렇게 강하다는 것은 사실 그쵸. 뭐 그게 운이건 어쨌든 간에 트럼프 지금 집권 하에 일어나기 때문에 업적으로 남겠죠. 지금 S&P 500은 지금 7,100을 넘어선 상황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99년에 IT 버블을 소환해야 될 정도로 기록적인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도 마찬가지였는데 반도체 쪽이 워낙에 지금 강하거든요. 네. 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지금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정말 과열권 지표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과열권에 이미 진입한 지 오래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끝도 없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그리고 여기 속해 있지 않지만 미국 시장은 세계 최고의 종목들이 다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만의 TSMC나 네덜란드 ASML 같은 이런 정말 반도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밸류체인의 핵심 종목들도 네. 엄청난 강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반도체 업황이 정말로 초슈퍼 사이클에 진입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정점에 다가가고 있거나 정점을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이것을 확인하는 금요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한 실적 발표들이 또 앞두고 있는데 아마 주가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실적 발표도 대부분 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지금 기정사실하고 그걸 허들을 얼마나 뛰어넘느냐의 싸움인 거죠. 지금 사실은 뭐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거는 거의 뭐 반도체는 용광로 같은 여름을 이미 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좀 삼성전자의 파업이라던가 이런 뭐 고점 차익 실현 이런 부분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 증시보다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렇게 강하게 지금 계속해서 간다면은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도 외면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반도체 지수의 강세에 여러분도 베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동 전쟁 이슈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시장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짚어봤고요. 반도체 랠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시그널이 또 어떻게 올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이어서 월가 시그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AI 패권 경쟁이 이제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전쟁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가는 길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AI 자립을 가속화하면서 미국의 견제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중국의 AI 기술 자립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트럼프가 오바마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네. 제가 이런 그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 더 이전에 대통령을 했었다면 중국의 AI 굴기라던가 반도체 굴기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을까. 뭐 물론 만약이란 없잖아요, 네. 역사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전부터 막았다면 이렇게 클 수 있었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그 중국이 이 반도체나 AI 굴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막으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방중 시기를 미뤘잖아요. 네. 그래서 5월 14일이나 15일 뭐 어떤 또 변수가 있어서 지연이 되거나 뭐 취소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의제가 뭐가 될 것인지 중요한 의제가 당연히 지금 이게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트럼프가 시진핑은 친구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오라클의 틱톡 인수로 귀결이 된 어떤 시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또 지금 위협이 뭐냐면 딥시크예요. 네네. 이게 딥시크가 지금 V4 모델이 나왔는데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중국이 일부러 지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왜 지연했냐면은 자체 칩을 쓴 모델로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속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엔비디아의 젠슨왕 회장이 이 사이에서 미국 중국 사이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은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블랙엘이든 루빈이든. 네. 그래서 조금 열어준 게 H200인데 지금 중국은 이미 그걸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죠. 일반인들도 아는데. 그러니까 빈정이 상한 거죠. H200조차도 받지 않겠다. 너네가 그렇게 나오는데 아니 우리를 싫어하는 걸 뻔히 아는데 너네 엔비디아 젠슨 회장이 아무리 온다고 해도 우리는 안 쓰겠다. 그냥 우리 거 쓰겠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산 칩의 의존도를 완전히 탈피하고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아예 중국 거를 쓰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베이징의 목표가 뭐냐. AI 공급망 완전 통제다. 이거거든요. 결국에 알리바바와 화웨이가 어떤 협업을 해가지고 자체 칩을 구성해서 아예 의존도를 떨쳐버리겠다는 거죠. 왜냐면 계속 시달리거나 아니면 비아냥의 대상이 되니까 아니 너네 거 필요 없다. H200 너네 조금 뒤진 거를 주는 거 자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블랙엘 루비는커녕 H200조차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위협이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엔스로픽의 다리오 CEO 좋아하시던데요. 네. 저도 그쵸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 거 지금 마음에는 드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지금 H200을 수출하는 게 어떤 거라는 비유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비유로 들었을까요? 북한에다가 핵무기를 수출하면서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북한에다 핵무기를 수출하면서 그 핵무기 껍데기를 보잉사가 만들어줬다고 기뻐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H200조차 수출하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국이라는 존재는 완전 악의 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엔트로픽의 다리오 CEO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네. 딥시크의 경쟁 상대가 결국 엔트로픽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픈 AI라던가 오픈 AI가 만든 챗GPT, 엔트로픽이 만든 클로드에 그 답변을 추출해가지고 이걸 증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답변들을 빅데이터로 돌려가지고 딥시크를 학습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되게 쉬운 거라는 거죠. 엔트로픽이라든가 오픈 AI가 구축한 어떤 그 시간과 노력이 있는데 얘네들은 쉽게 그 답변을 긁어내가지고 딥시크를 학습시켜서 진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비용이 적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픈 AI라든가 엔트로픽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냐면 넓은 접근성과 저비용. 네. 그러니까 엔트로픽이라든가 오픈 AI의 높은 구독료랑은 다르게 무료로 배포를 하면서 그 사용자들을 넓히려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결국에는 딥시크가 가장 강력한 오픈 소스 이게 무기죠. 거의 10분의 1 정도도 안 드는 훈련 비용으로 딥시크 모델을 구현해냈다는 거죠. 거기 LLM에서 이제 거기까지 갔잖아요. 영상 서비스까지 가니까 이 지금 딥시크발 요 지금 충격이 여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네. 이게 이번에 방중에서도 아마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지금 샘 알트먼은 미국 의회에다가 직접 경고를 날렸어요. 하원에 중국 그 AI 특별 무슨 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려를 지금 표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방중 때 이런 거를 의제로 해달라. 중국 대사관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기극이고 우리의 어떤 그 AI 굴기를 막으려는 미국의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그 증류 방법이 있잖아요. 네. 답변을 긁어내서 진화하는 것들이 벤치마크에서는 벤치마크와 유사성을 띌 수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딥시크가 벤치마크, 우리가 그 ETF에서 나오죠. 벤치마크를 누구로 삼느냐.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벤치마크로 한 ETF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것처럼 딥시크의 벤치마크는 지금 엔트로픽이나 클로드예요. benchmark와 유사성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 성능에서 전체 성능 재현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뚝 쓰려면 혼자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딥시크 모델에는 한계가 있다. 복제하는 거에.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 곳에 계속 우려는 있다. 아까 그 모델 증류라는 이 개념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대 모델의 지식을 소형 모델에 전수하는.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취하는 방법인데 싸게 비용을 해서 계속 베끼는 거예요. 얘네 네. 답변을 학습해가지고 더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비용이 너무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우려는 독자 시스템 복제고 그리고 이제 기술 탈취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서 이 지금 미국의 기술을 엄청나게 탈취해서
지적재산권에 엄청 피해를 주고 있는, 결국에는 지금 적대 세력의 미국 AI 모델을 겨냥하여 하는 행위들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엔비디아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네. 엔비디아 젠슨 회장이 왜 이렇게 뛰어다닐까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 매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고, 저번에 실적 발표에서도 보셨다시피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장 후반 시간에 빠지던 것이 왜 빠졌냐? 중국의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떨어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매출이 중요해요, 엔비디아에게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H200조차도 안 가져가겠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고, 아까 오픈 AI라든가 지금 엔트로픽에서 강력하게 중국은 악의 축이고 절대 H200이든 H100이든 H50이든 절대 주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매출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참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중국이 외산칩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칩 기반 학습을 강화하면서 이제 AI 자립에 점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딥시크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비용과 넓은 접근성으로 AI 시장의 새로운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좀 살짝 해봤는데 어떤 시그널이 이어질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엔비디아가 그동안 조금 주춤거린 건 사실인데 네네. 결국에는 신고가 근처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막 완전히 무슨 죽어가지고 추락한 게 아니에요. 워낙에 다른 뭐 GE 버너바 같은 전력 업체라든가 캐터필러 같은 굴착기 업체, 그리고 뭐 지금 아리스타처럼 네트워크로 지금 떠오른 거, 샌디스크 같은 업체들, 신성들이 많이 나타나서 뜨거워서 그렇지 엔비디아는 그냥 숨을 약간 고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신고가 거의 근처까지 가는 흐름이 금요일 날 나왔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9.17이죠. 208.27인데 지금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서 11월 사이에 역사적 최고점이 있었거든요. 거의 거기 다 갔었죠. 그리고 며칠 동안 지금 횡보하던 곳을 잘 보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위에서 놀고 있다가 위로 튕겼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힘을 응축했다가 에너지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엔비디아 지금 이번 주에 며칠이 될지 모르겠는데 역사적 신고가 돌파는 거의 기정사실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매출의 성장 속도가 절대 줄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17개 분기 중에 16개 분기에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기록적인 지금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실적 발표가 5월 달에 있는데 5월 28일 5시에 있습니다. 31일 정도니까 이제 한 달 안팎으로 엔비디아도 다가왔어요. 자, 그리고 2026년도 4분기 실적 발표는 2월 26일 날 있었고 이때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에게 그 눈높이가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도 엔비디아는 하락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아까 말한 대로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든가 이런 쪽이 빠져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중요하다. 아까 이슈랑 지금 얽혀가지고 네. 중국 쪽 매출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5.9 빌리언 달러 예상이었는데 68.13 빌리언 달러 나와서 3.38%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EPS는 1.50 달러 예상이었는데 1.62달러로 8%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자, 지금 예상되는 것이 78.78 빌리언 달러죠. 이 2026년 4분기 실적인 매출액보다도 10억 달러가 높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은 지금 이 허들을 지금 겨냥하고 있고 EPS도 1.76이거든요. 2026년도 4분기에 기록했던 매출이라든가 주당 순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어요. 저것까지 뛰어넘으면 이제 또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지금 이 컨센서스는 273.57달러입니다. 지금 주가로부터도 35% 정도 업사이드가 나오고요. 압도적인 의견이거든요. 지금 스트롱 바이 42개 의견 중에 무려 40개 바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증권가의 기대치는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AI 패권을 두고 미국 대 중국의 기술 생태계 분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싸고 빠르게, 미국은 고성능과 통제로 이 AI 시장 양분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그널 종목으로는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숨고르기는 이제 끝나가는 걸로 보이고 이번 주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까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저희도 방송 시간에 상당히 바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중에 오늘은 아마존에 주목을 해보시죠. 캐시우드가 아마존 실적 발표를 앞두고 28만 주를 추가 매입하면서 베팅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아마존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기술주가 신나면 이제 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 계시죠. 캐시우드 네. 있고 또 데나이브스의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죠. 네. 그 두 개가 맨날 증권사랑 이름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죠? 네. 데나이브스가 증권사 같아요. 자꾸 헷갈려서. 네. 어쨌든 그 두 분이 신나는데 캐시우드가 움직였네요. 지금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맞아요. 4월 29일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어떤 장 마감 전이라던가 마감 후에 움직임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저번에도 테슬라가 갑자기 조금 올랐는데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네. 투자한 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우려로 또 급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외에도 초반하고 좀 중반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은 장 중에도 장 초반, 그다음에 시간 외에도 항상 초반에 거래량이 가장 많아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땡 하면은 하는 그 습관 때문에 그런데 그때 변동성이 제일 심하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봐야 합니다, 결과는. 그래서 바로 어떤 그 매수나 매도를 하는 행위를 조금 쉼표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우드가 아마존을 월요일 날 조금 약간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정찰병 같은 걸 보낸 것 같아요. 뭐 개인 투자자에게 큰 돈이지만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자금으로는 좀 소규모 매수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약간 정찰병을 보낸 것 같아요. 정찰병을 보냈다가 이 매수를 좀 화끈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인지 금요일 날 질르셨습니다. 한마디로. 네. 그래서 7,150만 달러를 질르셨거든요. 28만 45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지금 4월 29일 날 장마감 후에 실적 주당 순이익 EPS 1.63달러. 이거는 연간 기준으로 2026년이니까 2025년도 대비해서 2.5% 증가한 1.63달러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요. 이 지금 매출액은 1,772.7억 달러.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컨센서스가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드가 실적 발표를 며칠 안 남기고 아마존을 선취했다는 것은 캐시우드에 보는 눈을 믿으시는 분이라면은 아마존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베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핵심 성장 엔진은 당연히 아마존 웹 서비스죠. 아마존이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당연히 알기에는 아마존에서 쇼핑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야 저거 쇼핑몰 운영해서 아니야? 얘기를 하지만 지금 돈을 대부분 벌고 있는 건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리고 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예상 성장률이 28%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나 EPS 성장보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장이 월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를 봐야 되듯이 아마존의 실적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봐야 돼요. 다른 무슨 쇼핑몰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욱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아마존 웹 서비스 AWS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생성형 AI, 이 지금 대규모 언어 모델 클라우드 AI 통합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 아까 전에 뭐 엔트로픽이든 딥시크든 지금 뭐 클로드든 누가 이제 승리를 하느냐. 뒤에 클라우드 서비스랑 데이터 센터 여기에 이제 누가 계속해서 베팅을 해가지고 지지 않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궤도 위성 인터넷도 있거든요. 아마존이 하는 게 진짜 많아요. 아마존은 드론도 하고요. 자율주행 차도 있고요. 그리고 무인 배달 서비스도 있고요. 별게 다 있습니다. 이제 저궤도 위성 인터넷도 있거든요.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제일 지금 기대하시는 스페이스 X의 네. 스타링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궤도 위성 이 사업이라고 좋은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싸움인데 스페이스 X,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영국의 원앱 이런 데가 좋은 저궤도 자리들을 다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의 리오 서비스도 지금 기대가 되고요. 이걸 지금 연결하면 이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다각화된 성장 동력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아마존은 이제 복룡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뭐 지금 코스트코, 월마트 빼고는 전멸하다시피 오프라인도 다 잡아먹었어요. 아마존이 지금 지나가는 곳마다 다 초토화가 돼가지고
이 메이시스라든가 이런 고급 백화점이라든가 아까 코스트코 같은 회원제 서비스 빼고는 오프라인 상점이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걸 점령해서 그 돈 가지고 네. 지금 여기 AI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잉여 현금 흐름에서 굉장히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메타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결국 테슬라라든가 이런 회사들, 우리가 빅테크라든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이 회사들, 결국 이 회사들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움직였습니다. 이 캐시우드의 움직임을 좀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그리고 클라우드 성장성에 선제 베팅을 한 거죠. 이 월가가 이렇게 아마존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아마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네, 아마존도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고요. 지금 아마존은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지금 엔비디아랑 비교해서 보면은 각도가 훨씬 더 가파르죠. 엔비디아는 옆으로 횡보하다가 튀었죠. 아마존은 위로 솟으면서 튑니다. 훨씬 더 각도가 가파르다는 것은 수급이 훨씬 강하다는 거죠. 자, 17개 분기 중에 14개 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자, 2025년도 4분기 실적은 EPS가 오히려 매출 하회가 나왔어요. 어닝 하회가 나왔어요. EPS 하회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이것도 4월 30일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아마존이라던가 지금 오늘 한 기업들이 있죠. 지금 곧 실적 발표가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이 4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마존이 45개 기업 중에 42개의 바이로 스트롱 바이가 있고 이거는 지금 엔비디아보다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해서 287.33달러가 이미 거의 도달될 상황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8.84%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스트롱 바이의 의견을 유지한다면 목표 주가 상향이 곧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AI와 클라우드 성장 스토리 이제 실적으로 확인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말보다도 숫자를 보는 분위기죠.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아마존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를 좀 해보시죠.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히든 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에서 다룬 국내 기업 뉴스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보니까 로이터 통신에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예. 어떠한 기업을 다뤘습니까? 예.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그 전무후무하게 파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파업을 진행해서 이제 목요일 날 실제로 해당 공장에 뭐 정식 파업은 아니고 일부 야근만 지금 안 한 상황에서 그 파원들이랑 반도체 칩의 어떤 매출과 생산이 줄었다라고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보니까는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 근무가 살짝 비었던 것 같은데 예. 이에 따라서 일단은 생산량이 약간 줄었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뭘로 두고 이렇게 지금 갈등이 있는 것입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것은 실제로 이제 옆에 경쟁사인 하이닉스를 갖다 비교해 봤을 때 하이닉스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주고 있는 인센티브 상한제 폐지가 있었거든요. 상한제가 있었지만 그걸 노사 이제 그 협상을 통해서 작년부터 상한제 폐지를 갖다 없애면서 올해 많은 분들이 뉴스로 들으셨겠지만 하이닉스의 대졸 초봉이 1억 5천이 되고 뭐 심지어 뭐 n분의 1 하면은 제가 저희 방송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계산을 해보면은 올해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00조 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의 노사협정 관련상 영업이익의 10%를 갖다가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줬을 때 하이닉스의 직원들 n분의 1 했을 때 약 5억에서 7억 정도가 n분의 1로 이제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저도 알고 있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1등 기업이고 하이닉스가 2등 기업이라며 근데 왜 우리가 1등 기업인데 하이닉스보다 훨씬 적은 연봉을 받아야 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제, 인센티브 상한제를 갖다가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지만 노조가 원하는 거는 인센티브 상한제를 하이닉스처럼 폐지해달라라는 것이 노조의 입장인데 경영진은 완고하게 우리 그럴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어쨌건 상한제 폐지를 갖다 전제로 한 노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경영진의 입장입니다. 상한선 이제 폐지를 두고 좀 갈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이 상한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하면은 그 100만 원이 상한선이다라면은 100만 원 이상을 못 받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기본급이 있으면 기본급의 500%까지 500% 이상 못 준다, 300% 이상 못 준다라고 이제 그게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삼성전자가 뭐 300조, 1000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지라도 뭐 요즘은 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기 회사의 재무제표를 다 보더라고요. 재무제표 보다 보니까 언론에서 많은 걸 말고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내부 정보를 갖다 결합해보면 훨씬 어떤 회계사보다 더 정확하게 회사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아니 우리 회사가 이 정도로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냈는데 왜 예전만큼 10년 전, 20년만큼 동일한 어떤 수당의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7천만 원이면은 상한제에 따라서 1억 2천만 원을 받아야 되냐? 여기 불만이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옆에 있는 하이닉스랑 비교해봤더니 같은 연차의 직원은 하이닉스의 직원은 5억, 6억을 받는데 왜 1등 기업 삼성전자는 1억 2천을 받아야 되냐? 이게 가장 강력한 이제 그 논쟁점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파업을 갖다가 지금 초입기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 화난 건 아니죠. 네, 그렇다면 사업부별로 또 주장하는 게 좀 다른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결국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갖다가 이끌고 있는 사업부는 이제 DS 사업부, 이제 반도체 사업부죠. 반도체 포함된 DS 사업부인데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DS 사업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이끄는 어떤 그런 주도 부서가 아니니까 DS 사업부와 DX 사업부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라는 어떤 전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 노조는 아니 DS 사업부와 DX 사업부에 갈등은 없다. 상한제 폐지를 DS건 DX와 동일하게 요구하는데 거기에 갈등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인 거고 경영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DS건 DX건 그것과 다 물어나고 어쨌건 상한제량을 존속해야 된다. 그 경영진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취재로 봤을 때 어떤 입장이냐면은 우리가 상한제를 갖다가 존속시켜야지 상한제를 폐지했을 때 삼성전자 가지는 삼성그룹 전체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지 삼성전자만의 어떤 노조 협상, 임금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삼성그룹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코너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또 어디서 이제 치열하게 좀 이렇게 임금 협상과 그다음 노조 파업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느냐? 삼성 바이오로스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스가 작년에 전대미문의 한국제약업계에 전대미문의 영업이익을 갖다 이끌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삼바 노조 입장에서는 야 옛날처럼 똑같은 걸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또 이제 그 노조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삼성 노조가 상한제 폐지를 해버린다면은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아마 삼성 경영진이 좀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노조 측에서는 인센티브 상한선을 폐지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경영진의 또 입장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경영진은 이제 폐지가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하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이제 그 폐지를 한다로 얘기하는 강력한 근거가 무엇이냐? 삼성전자 과장급의 기본급이 7,600만 원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현재 그 임금 체계로 한다면
최대 50%까지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연간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벌어들이든 200조 원을 벌어들이든 1000조 원을 벌어들이든 무조건 기본급의 50%가 최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를 갖다 더하면 그 과정급의 기본급이 7,600만 원에다 50% 더하면 많아야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하이닉스랑 비교해 본다면 최소 5배에서 6배 인센티브를 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로 들으셨고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만약 하이닉스가 부부가 같이 하이닉스에 근무를 해 그러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연봉 지급이 가능해지니까 삼성전자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 느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 배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한제 폐지를 갖다가 사실은 경영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심각한 이제 그 회사에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게 인재가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상해서 좀 다른 데로 이직을 하거나 이러한 마음이 더 이전보다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게 가장 강력한 문제점이 되겠죠. 우리가 외국으로 간다면 사실 반도체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이 보다 많은 임금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럼 약간 머뭇거려요. 내가 사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미국으로 이직하는 건 맞나? 혹은 마이크론에 싱가포르에서 이직하는 건 맞나? 고민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같은 한국 기업인 그 멀지도 않아요. 뭐 수원에서 뭐 이천을 옮긴다든지 수원에서 청주를 옮긴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마이크론보다는 허들이 낮습니다. 근데 그 하이닉스를 갖다 똑같이 옮긴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1억 2천 받던 과장이 최소 5억에서 6억을 받게 되니까 그렇다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탈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이탈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작년에 삼성전자의 이직률이 무려 10%에 달합니다. 최고의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에서 이직률이 10%라는 거 저도 충격적인 수치라고 여기는데 이 10%의 상당한 원인이 삼성전자 노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너무 낮은 그 보상체계 때문에 하이닉스나 마이크로 넘어간다. 비일비재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상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단지 노조가 얼마나 많은 임금을 얻으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자체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임금체계를 바꿔야 되는 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이 새겨들어야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어렸을 때 시장 입장은 무엇이냐, 전문가들의 분석은 무엇이냐, 결국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임금 체계가 구태연하다. 왜 구태연하냐? 애플이나 엔비디아를 비교했을 때 애플이나 엔비디아는 특정 부서 단위로 내가 임금을 얼마나 놀려줄까 이렇게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협상하느냐? 개인별로 협상을 해서 당신이 올해 어느 정도 연봉을 받았고 내년에 어떤 것을 당신이 성과를 만든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성과에 대한 보상적으로 임금을 주겠어라고 개인별로 다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제 임금 협상을 하고 파업을 하고 이런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현금뿐만 아니라 사실 엔비디아나 애플이 중요하게 여기는 보상책이 무엇이냐? 주식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줬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 회사 주가 올라가게 되니까 주가 올라갔을 때 더 상당한 보상책이 이루어지니까 주식 보상을 갖다 주는 것이 더 타당한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현금을 갖다 줄 것이야 말 것이냐 고 씨름하고 있는데 이건 되게 구태연한 임금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가 사실은 경영진이 노조랑 갖다 협상했을 때 현금도 현금이지만 주식을 갖다 기반해서 주어진다면 삼성전자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직률도 낮아지고 또 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근무 동기도 부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뉴스는 로이터 통신에서 저희 만나보고 왔습니다. 엔비디아 본사에 가면은 앞에 슈퍼카가 즐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개발자들 그리고 엔비디아의 직원들이 어마어마한 연봉을 벌고 있기 때문이고 또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SK 하이닉스에 재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실제로 SK 하이닉스에서는 직원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 체계를 현재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이 보상안이 약간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는데요. 일단 인재 유출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그러한 기업의 이러한 경쟁력을 또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보니까는 블룸버그에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 블룸버그에서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중국 공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차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사스 이전까지는 아주 그 중국에서 잘 나가는 완성차였습니다. 근데 사스 사태와 그다음에 사스 사태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신차를 갖다가 중국 시장에서
내놓지 못하는 바람에 현재는 중국 점유율이 갖다 되게 미미한 상황입니다.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비슷한 시기에 삼성전자 휴대폰도 그때 사실 엄청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중국 현지 기업들에 맞물리면서 또 이제 한편에서는 최상단의 전략 스마트폰,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는 애플의 아이폰의 견고한 어떤 위상에 밀려가지고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0%입니다. 근데 현대차는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 포기했지만 현대차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신기일전에서 중국 시장을 자체 그 해외 판매, 현대차 기준으로 했을 때 자체 해외 판매 비중을 갖다가 지금은 4%이지만 9%를 올리겠다는 것이 현대차 이제 보관이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의 통신 함께 좀 만나보고 왔는데 현대차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손을 놓았던 예. 중국 시장에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하겠다라고 보니까 이제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중요한 것은 당연히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한데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뭔가 전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전략입니까? 예. 그 현대차 전략은 무엇이 현지 기업들과 많은 협업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스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사실 중국 시장에 원하는 신차를 갖다 그 당시 내놓지 못한 것이 맞물리면서 현대차 시장 점유율이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신차를 갖다가 20종을 내놓겠다라는 것이 현대차의 보관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결국 중국 시장의 관건은 이제 전기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당국은 2000년부터 중국 시장에서 정전연전 이제 GDP 올라갔을 때 많은 인민들이 새로운 자동차를 갖다 구입을 했을 때 자동차가 소비할 휘발유를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중국 당국 20년 전부터 휘발유 대신에 전기차를 갖다 적극적으로 육성했고 육성한 결과 적어도 전기차만큼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최고의 시장입니다. 가성비도 물론이고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죠. 그렇다면 현대차가 중국에서 다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려면 전기차에서도 많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대차의 보관은 무엇이냐? 전기차의 현대차 보관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업인 CATL과 협력을 해서 CATL의 배터리를 갖다가 납품한 중국 전기차를 갖다가 출시하겠다는 것이 현대차의 이제 보관입니다. CATL을 통해서 중국을 좀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게 지금 현대차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 CATL을 통해서 중국을 공략한다. 물론 중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성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수출은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조만간 중국 현지 시장에서 출시한 이제 아이오닉 그 모델인데 그 CATL의 배터리를 단 아이오닉 모델입니다. 아이오닉이 중국 현지에서 출시한 아이오닉이 지금 가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주행 거리가 무려 600km, 370마일이 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중국 현지에는 다른 전기차에 못지않은 성능을 갖다가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CATL을 갖다가 채택을 했을 때 현대차는 단기간에 걸쳐서 당연히 중국 현지 기업과 경쟁력을 펼치면서 중국의 내수 시장을 일부 이제 잠식할 수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점 무엇이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이냐? 결국은 CATL이 중국의 현대차에다가 배터리를 납품하면서 당연히 현대차여든 스펙도 알아야 되고 현대차의 기술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생긴 후유증. 예를 들면 다른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으면 현대차가 이런 것까지는 너네가 알려도 되지만 이거 이상은 너네가 알려고 하지만 이런 거 이상은 너네가 추가로 알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 경고를 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는 그걸 수용하겠죠. 하지만 CATL은 수용하겠는가? 수용하지 않고 심지어 더 많은 어떤 현대차의 기술을 갖다가 빼내려고 노력하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 좀 전에 들으신 대로 CATL의 배터리를 납품한 현대 전기차는 미국에 납품할 수 없다, 미국에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본토 시장을 갖다가 일정 이상 손해를 본 것을 감수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럽도 사실은 중국에 있는 배터리 갖다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가격에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중국의 배터리를 갖다 장착한 중국 전기차로는 유럽에 있는 그 자동차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견제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ATL의 배터리에 납품한 배터리 장착 현대차가 유럽에 진출할 수 있겠는가? 이 점도 사실은 의문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LG 엔솔, 삼성 SDI, SK온과는 사실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하는 순간 사실 우호적 관계가 사실 존속할 수 없다는 것도 현대차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네, 현대차가 중국을 공략한다라는 소식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현대차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손을 놓고 있었는데 CATL과 함께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서 실제로 CEO가 제시한 목표 9%대까지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일지는 앞으로
주가 그리고 실적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함께했고요. 타키오드 조우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름이 또 좀 바뀌었죠? 머스트 나우 뉴스 4개. 예, 오늘도 이데일리 신문에 나와 있는 일단 기사 4꼭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주간 시장만 가야 되겠죠. 코스피 6,500 다지기, FOMC 유가가 변수다. 네. 주말의 중동 상황은 뭐 여러분들 기사로 저도 그 기사들 다 본 겁니다만 여전히 뭐 딱히 뭐 이런 거죠. 예. 뭐 지금 될 것처럼 분위기 돼서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특히 나스닥이 1.6%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주들이 엄청 세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시장도 상당히 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쉬었으니까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또 달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주말 새 뉴스가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글쎄라는 식으로 또 이제 의문점이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단 참 초반에 눈치 보기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방향이 어떤 쪽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오늘 뭐 의외로 좀 주춤할 수도 있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반도체주들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대형 지수,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삼전이나 닉스가 좀 쉬면 소부장이 지난주 금요일 같은 상당히 강했고, 그다음에 요즘에 조선, 뭐 2차 전지, 다른 섹터들 상당히 좀 좋습니다. 코스닥도 지난주에는 바이오도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코스닥도 좀 분위기가 좀 괜찮고,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 주 중반까지는 코스피 중심, 주 후반 들어서는 뭐 후반이라봤자 목금 정도긴 한데 어쨌든 이 코스닥이 상당히 좀 분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뭔가 좀 아직 키 맞추기,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를 키 맞추기 할 수준이라고 아직 하기에는 좀 이른데 그 현상이 이번 주에는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일단 뉴욕 쪽,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4월 말에 있는 FOMC 앞서 뭐 얘기를 다 하셨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되겠고 뭐 금리를 뭐 내리게 하겠습니까? 뭐 동결일 텐데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는 별로 눈치 안 보고 임기 이제 의장으로서 임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역시 이제 이란 전쟁발 유가 상승에 따른 미국 내 인플레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연준에서 파월 의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제일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표들도 의외로 괜찮습니다. 지표들 지난주에 금요일 우리 시간은 토요일이죠. 새벽에 나왔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지표들 미시간대 심리 지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썩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자체가 뭐 크게 이란 전쟁 때문에 뭐 휘둘리고 뭐 그런 상황은 물론 아니고, 물론 미국이야 뭐 이란 전쟁 때문에 뭐 기름을 뭐 수입할 때 어렵고 이런 나라는 아니긴 하니까요. 근데 이제 역시 이럴수록 미국은 이 인플레 문제가, 인플레 관련된 이 이슈가 더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좀 발휘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6,500선 다지기, 일단 하방으로서 6,500선을 이 즈음을 잘 유지를 해야 될 테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장의 이제 이 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얘기들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 중심, 대형주 중심, 뭐 반도체 중심의 이런 어떤 장의 어떤 그 결이 이제 4월 말, 5월 들어서는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 그다음에 뭐 수급적으로는 이제 특히 이제 개인들 더, 그다음에 반도체보다는 좀 분산, 다른 섹터로 이런 식의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지난주 후반에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 장세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 차이도 좀 극명하게 엇갈리겠죠. 그런 장이 이제 4월 말 5월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최근에는 이제 앞으로는 종목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이 좀 요즘에 괜찮은지, 물론 이제 그 앞에서 섹터에 대한 선택이 먼저 우선이겠지만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레버리지 얘기를 이데일리가로 가져왔는데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긴 했습니다. 뭐 이것도 또 중요한 투자 정보니까요. 제목, 반도체 ETF 3배 뛸 때 레버리지는 11배 뛰었다. 올 들어서 최근 1년 동안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반도체 ETF 상품의 수익률이 코덱스 기준으로 95%였습니다. 타이거도 비슷하고. 근데 이게 이제 레버리지 지금 이제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우리는 지금 아직은 개별 종목 ETF가 아니니까 이제 그게 5월 달에 나오고. 그래서 해봤더니 그냥 원주 레버리지가 3배 원주가 3배 나올 때 레버리지 ETF는 11배가 나왔다. 그러니까 같은 기초 자산을 추종을 하더라도 그냥 일반 수익률과 2배짜리 레버리지와는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에 이유가 된 거는 지난 1년도 이렇게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이 11배가 뛰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계속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사이에도 레버리지가 많이 튀었죠. 수익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갖고 있다는 분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11배의 수익을 고스란히 다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동안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출렁거렸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만약에 이 전반적인 상황이 좀 하락장이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또 레버리지가 거꾸로 가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손실이 컸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이제 다음 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품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 관련된 기사도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증권사들 얘기입니다. 표가 있던데요. 표를 보시면서 바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권사들 1분기 순이익 전망치입니다. 나왔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세죠. 2025년 대비 2026년에 뭐 더블 정도가 보통입니다. 대부분 더블이죠. NH도 더블 이상이고, KB증권이 조금 못 미치지만 이것도 거의 뭐 더블이죠. 신한투자도 더블이고, 하나증권이 좀 못 미치고, 우리투자증권은 엄청 좋아졌는데 저기는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렇고. 대형 증권사일수록 굉장히 셌습니다. 그걸 좀 감안하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도 1억 460만 계좌, 연초 대비해서 한 6%가 넘게 늘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 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것들이 좀 많고요.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가져온 이유는 증권사들 실적 좋다는 얘기는 뭐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얘기는 뒷부분입니다. 실적 개선세가 2분기 이후에도 계속될 거냐라는 신중한 목소리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래대금이나 운용, 평가 손익이 1분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IB 쪽, 그러니까 투자은행 관련된 쪽에 어떤 비즈니스들이 그렇게 썩 성과가 좋지는 않다고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부담에 따른 부동산 PF 관련 부담들. 몇 가지 악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피는 계속 뭐 좋아질 텐데 다른 어떤 부분들도 좀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증권사 아직 뭐 못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감안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좀 리스크 요인도 좀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증권사들 투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펀드 와치 가야죠. 지난주는 조선과 2차전지 ETF가 초강세였다. 표를 바로 보시죠. 1위는요. 신한 자산운용의 소울조선 탑3. 이건 저건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일주일 동안 34%. 연초 이후에 43%인데 그거를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다 냈죠. 그게 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2위가 2차전지 탑10 레버리지. 저것도 레버리지죠. 32%. 3위가 이제 역시 앞에 있는 2위랑 거의 같죠. 코덱스 거 2차전지 레버리지. 그것도 24%. 그렇고 그다음에 IT 레버리지. 저거는 사실상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것도 18%. 그다음에 마지막에 5위가 조선 기재 상장 지수 17%. 예, 비레버리지 상품인데 17%를 한 주일 동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조선하고 그러니까 조선이죠. 조선의 이제 뭐 조선사들 그다음에 기자재 회사들 지난주에 상당히 좀 좋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주말 사이도 나온 리포트들 쭉 보니까 조선 관련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대부분 다 호재성 리포트들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 선박 엔진이 이제 발전 설비로 들어간다는 그것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이 조선 관련된 그 관련된 법이 지금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라는 기사도 좀 있었고, LNG선이 이제 미국 LNG들에 대한 수요가 겁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LNG선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라는 게 좀 있더군요. 그러니까 선박을 이를테면 개조를 해서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냉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다 위에 떠 있으면 좀 유리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한 데이터 센터가 또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호재가 또 이렇게 조용하다가 또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일단 지난주 강했고요. 뭐 여러 가지 추세를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선주들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업종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흐름 전반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동안 부진했던 엔터와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증시 흐름부터 먼저 한번 짚어볼 텐데요. 코스피가 6,500선, 코스닥은 1,200선까지 돌파를 했죠. 이렇게 지수가 상승한 배경과 주요 특징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사실 뭐 지난주 뭐 글로벌 증시도 3주 연속으로 뭐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글로벌 증시 상위권, 뭐 대만이 5.8% 정도 올랐는데 이 대만 증시를 제외하면 글로벌 2, 3위를 코스피와 코스닥 했다라고 보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가 지금은 6,400선은 안착했는데 6,500을 장중에 돌파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2000년 8월 이후 25년 8개월 만에 지금 1,200선에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현재 시장의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에 관련해서 20일까지의 수출액이 183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또 이제 한국의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1.7% 정도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였던 0.9% 증가를 거의 2배 가까이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난 것이 어떤 국내 시장 상승의 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도 보셔도 사실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종에서 지금 상승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2차 전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2차 전지 상승이 주 초반부에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전기차 선호 현상, 여기에 또 ESS 향 수요 증가가 기대로 상승했는데 특히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 SDI가 벤츠향 배터리 공급 소식에 하루에만 뭐 19.7% 상승하는 그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반에는 사실 이번에 이제 1분기 좋은 실적, 그다음에 추가 수주 기대감에 나와 있는 조선, 뭐 전력기기, 방산업종 강세가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발전용 엔진 수요 증가 기대감에 조선용 엔진 기자재 종목들이 아주 크게 상승하는 것도 뭐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 후반부 이제 SK 하이닉스가 목요일 날 영업이 그 37조 6천억 원이라는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것은 아니었고 네. 또 발표 이전에 이미 주가가 선반영해서 좀 상승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 이후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이제 시장 지수 상승률을 초과하는 5% 이상의 상승을 기록한 업종은 12.5% 상승한 기계업종, 그다음에 6.2% 상승한 전기전자, 5.3% 상승한 화학 업종이 있는데, 근데 이게 한 주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늘려서 본다면 전기전자 업종은 지금 3주 연속 업종 상승률 상위 업종에 지금 랭크가 되고 있는데 네. 4월에만 지금 찾아보니까 이제 무려 업종 지수가 39.4%가 4월 지금 뭐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상승했고요. 기계 업종도 4월에 지금 33.9% 상승했다는 것도 상당히 놀랍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상황이 한 주 동안 코스피에서는 한 1조 9천억 정도 순매도했고 이래서 2주 연속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4,700억 순매수 전환했는데 종목별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를 보니까 이제 두산 에너비트가 2주 연속으로 이제 1위 순매수 1위 종목에 랭크되었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수페탈시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순매수 상위에는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순으로 이제 순매도 규모가 커졌는데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가 새롭게 지금 순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는 특징이 있었던 한 주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수는 강하게 올랐지만 수급과 업종별 흐름을 차별화된 한 주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이 잘 가는 가운데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는 업종도 또 반드시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외됐던 업종들 중점적으로 짚어보는 특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엔터 업종이 최근 들어 좀 다소 부진한 흐름이었는데 그 원인과 향후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뭐 엔터가 업종으로 딱 분류가 되지 않아서 이제 주요 엔터주 네. 4개사의 어떤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이제 뭐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내 시장에서 가장 저조한 섹터가 엔터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주요 엔터 4개사 평균 한 24% 주가 하락을 기록 중인데 지금 이제 코스피가 지난주까지 53.7% 상승했고 지수가 그다음에 코스닥은 무려 이제 30.1% 상승했는데 주로 이제 뭐 코스닥과 코스피 이제 나눠서 되었기 때문에 지수 대비 엄청나게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사실 엔터 업종이 부진한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것은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작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쉬는 국면이 나타나도 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사실 하이브 소속의 BTS가 완전체 활동이 재개된 한 해였고요. 또 YG엔트 소속 블랙핑크 컴백이 이제 2월에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작년에 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뭐 꾸준히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한한령 같은 경우는 드림 콘서트 2021 홍보 개최가 1월 말 이제 공연을 한 일주일 앞두고 이게 전격적으로 무기한 연기가 들어가면서 이 기대감이 빠르게도 실망감으로 좀 전환되었던 그런 국면이 있어서 지금 중국 모멘텀이
사라진 것도 사실 엔터주가 하락한 뭐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관련한 사법 활동이 아직도 네네. 좀 진행됨에 따라서 오너 리스크도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과거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수익률이 좀 편차가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수익이 낼 때마다 엄청나게 큰 성장률을 보여줬던 그런 산업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실적 성장 모멘텀이 주춤하면서 사실 과거와 같이 높은 배수의 어떤 밸류에이션 수준을 받는 그런 것을 좀 부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에 따라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제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전체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있었는데요. 실적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어떤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 방산, 원자력, 증권 업종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엔터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이 좀 더 심해졌지 않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앞으로도 그럼 엔터 업종은 계속 소외를 받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달라지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계절적으로 비수기인 1분기가 지나고 성수기 시작인 2분기에 지금 현재 지금 진입해 있다는 점인데요. 과거부터 사실 동절기로 분류될 수 있는 1분기는 이제 기상 여건상 대형 콘서트가 좀 제한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연말 시상식 이후에 어떤 휴식기가 겹치면서 아티스트들의 활동 자체가 좀 물리적으로 축소되는 좀 비수기라고 지금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런 비수기를 고려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도 이 계절적 요인으로 이제 그것이 겹치는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긍정적인 요인은 실적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대형 IP, 메가 IP들의 하반기 공연이 대기 중이라는 점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TS와 뭐 블랙핑크를 포함해서 빅뱅의 20주년 기념 월드 투어가 좀 예정되어 있고요. 또 스트레이키즈 신보가 발간되면서 서구권 투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요인은 현재 엔터사들의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이 역사적으로 지금 최저점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점인데요. 지수 추가 상승 시에 이제 과도한 썰립이 어떤 이제 분산으로 나타나면서 저평가 국면의 엔터주에도 수급이 좀 매수세가 유입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투자 전략은 단기와 중기로 한 이원화해서 좀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올해 낙폭이 가다라는 점에서 1분기 실적 발표 전후 시기에 어떤 분할 매수를 통해서 조금 비중을 확보한 다음에 반등이 진행될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일단 단기 전략이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그다음에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에 이제 추세가 확실하게 이제 전환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때 추세 전환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 이것이 중기 전략입니다. 따라서 일단 현재는 단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분할 매수로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엔터사 내구사 평균 하락세가 24%라고 하셨죠. 정말 지수 대비해서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이 조정 속에서 비수기인 1분기를 지나온 시점이고요. 또 이제 2분기는 성수기라고 하셨으니까요. 특히나 아티스트들의 공연 모멘텀도 고려를 하셔서 구간별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엔터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로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과 매매 전략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엔터 사기사 모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탑픽을 뽑는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하이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내용이 정말 좋기 때문이다라고 볼 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하이브가 이제 시총도 제일 비싼 대장주이고 올해 주가가 뭐 24.2% 하락했는데 근데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보면 특히 2월에 40만 4천 원의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지금 36% 단기 급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중기 추세도 하락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실적 측면을 접근해 보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5,2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또 올해 2월까지 주가 상승 모멘텀이었던 BTS의 월드 투어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흥행이 성공할 때마다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1,500억 이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수치는 23년 4분기에 기록한 893억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는 다시 이제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기록이 될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이제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PER 25배 수준인데요. 과거 뭐 30배, 40배 이상에서도 거래된 적이 있었다면 고려한다면 실적 성장이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한 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부담스럽지는 않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매매 전략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 주간 발표에 이번 주에 조금 비중을 좀 확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주가가 반등할 경우에는 한 31만 원 이상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전부하신 다음에 추세가 상승 전환이 확인된다면 다시 재배하는 전략적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 SM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33.2% 주가가 하락해서 엔터 4기사 중에서 가장 주가 하락률이 심한데 작년 10월부터 이미 하락 추세가 이제 중기가적으로 보면 전환이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컨센서스인 364억 원에 비겁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대형 IP 부재로 이익 성장률이 크지 않아서 투자 매력도가 아주 큰 종목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 수준이 과거 대비 현저하게 낮은 PER 14.5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매수하기 부담은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사실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매수하셨다면 반등이 나올 경우 11만 원 선에서 매도하고 또 이제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면 다시 재매하는 전략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세 번째 종목인데요. 올해 23.1% 하락했는데 작년 11월부터 역시 중기 추세가 하락이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전망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엔터주, 차선호 종목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PER 16.5배로 과거 대비 부담스럽지 않고 매매 전략도 동일한데 일단 반등하면 한 6만 5천 원 이상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YP 엔터인데요. 올해 사실 15.3% 주가가 하락해서 엔터 4개 중에 하락률은 제일 크지 않았다라고 보이지만 다른 엔터주들은 작년에 많이 상승했는데 지난해 JYP 매우 부진했기 때문에 하락률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률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요 IP 중 하나인 스트레이지 키즈가 하반기에 컴백을 따라서 이익 회복력은 하반기에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도 PER 16.7배로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근데 매매 전략은 다른 엔터사와는 다르게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은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중기 전략에 근거해서 추세가 좀 전환이 확인된 시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한 만큼 에너지를 좀 축적한 구간이 길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 좀 크고 또 상승 전환하면 추가로 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 엔터사 4곳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급증이 전망되는 하이브, 아무래도 가장 좀 주목해봐야겠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시혁 의장의 오너 리스크도 우려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이 BTS의 월드 투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는 점도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4개 엔터사 종목별 실적 모멘텀을 좀 고려해서 매매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업종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조정 흐름과 함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까요?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제 제약이랑 바이오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약은 네. 또 코스피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정도로 아주 저조한 수익이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삼천단 제약의 어떤 그런 급락 이후에
이제 코스닥 그 150 헬스케어 지수가 지금 급락한 상태에서 아직 반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액티브 ETF가 초반에 이걸 많이 닮았다가 이제 많이 좀 비중을 축소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 개선세가 기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4월부터 이제 학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5월 달에도 미국 임상 종용 학회, 그다음에 유럽 간화 학회가 개최되면서 항체 약물 접합체,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병용법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 대한 최신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초록 공개 일정도 있고 또 본행사 진행에 따른 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전체 지수가 상승 흐름을 지속할 경우에 순환매 차원에서의 어떤 낙폭과대 바이오 종목에 대한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매우 높은 시점이라고 보여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바이오는 비중 축소보다는 최소한 보유 관점 또는 신규 편입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일단 올해 기술 수출 예상 종목군을 투자 대상 1순위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양호한 현금을 보여서 추가 자본 확보가 필요 없는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도를 높이는 전략 추천드리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투자 우선순위 관심 종목으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인벤티지랩 등 정도는 좀 투자 관심 종목으로 선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부담 속에서 조정 이후 모멘텀과 재무 여력을 갖춘 종목 중심으로 접근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파월 체제 마지막 FOMC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주요 이벤트들이 참 많잖아요.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할 일정과 전략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세 차례 통화정책 회의,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결정회가 있고 또 미국 FOMC, 그다음 ECB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요. 또 미국 3월 PC 물가지수도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마지막 5월 1일에 한국 4월 수출 발표가 있는데 저는 이제 통화정책 회의와 또 미국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에 발표되면서 좀 지수는 변동성이 좀 큰 구간으로 이번 주는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 전략은 추세 유지 종목에 대한 보유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그렇지만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이번 주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고요. 오늘은 이 상승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엔터와 제약바이오 업종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마켓 시그널에서 준비한 새로운 코너입니다. 개장 전에 꼭 알아야 할 시그널들 어떤 게 있을까요? 현아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꼭 알아야 할 주요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8개 기술주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뉴욕 증시 말 그대로 이 빅테크 종목이 쏘아 올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애프터 마켓에서는 흐름이 엇갈리긴 했지만 애플을 제외한 전 종목에서 정규장에서 상승폭 그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알파벳과 메타, 아마존과 같은 이 빅테크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난주에 이 상승 탄력을 이번 주에도 받아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애플이 정규장에서 0.05% 하락한 걸로 보이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0.87%가량 다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팀 쿡 CEO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까지 시장에 잔존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작년에 디램 가격이 수요 급증에 따라서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을 함께 받아가고 있는 애플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330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이 비관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실적도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가량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21%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엔비디아 살펴보시면요. 4%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장 내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상승폭 그려가면서요. 시가총액이 다시 5조 달러를 돌파하는 흐름 가져갔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이 급등세를 다시 가져가면서 AI의 흐름이 또 다시 낙관적인 전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흐름 긍정적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흐름도 챙겨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 강세 보이면서 424달러 선을 마무리했고요. 메타는 2%대 마찬가지로 강세 보이면서 675달러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테슬라 지난주에 실적 발표 긍정적으로 나와줬죠. 하지만 실적 발표 당시에는 이 로보택시가 생각보다 상용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확실치 않다는 점 바닥가면서 하방 압력 바닥갔는데요. 전거래일은 0.69%가량 상승폭 바닥갔습니다. 또 알파 1.35% 상승하면서 342달러 선에 마무리했고요. 마이크론 3%대 상승 496달러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그널 살펴보시면 WTIU 2%대 다시 상승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주말 사이에 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다시 진행되지 않은 모습 보이면서 2% 상승하면서 96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 살펴보시면 0.5% 하락한 거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죠.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0.6%대 하락 보여줬고요. EWY는 2%대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강세 보였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한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저희 마켓 시그널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 내일도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